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윤서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은 머리채를 더 세게 움켜쥐었고 강미숙은 윤서의 떨리는 손가락에 인주를 묻혔죠. 하얀 서류 위로 붉은 손도장이 찍히려는 그 순간 윤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대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온 걸까요? 모든 건 한 달 전 절대 해서는 안 될 결혼을 선택했던 그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윤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반전으로 돌아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윤서는 24살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아버지 한정우는 그로부터 1년도 안 되어 강미숙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죠. 새어머니에게는 이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같은 나이지만 생일이 한 달 빠른 한소영. 그래서 윤서는 소영을 언니라고 불러야 했어요. 처음부터 소영은 윤서를 경계했어요. 같이 놀자고 하면 문을 닫아버렸고 밥상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강미숙은 늘 소영의 편이었어요. 윤서야, 언니가 예민한 건 적응 기간이라서 그래. 내가 좀 양보해. 그 말을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대학도 소영이 먼저 가고 윤서는 아버지 사업이 기울면서 휴학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윤서는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버지 부담을 덜어주려고 편의점, 카페, 식당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번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에 보탰죠. 심지어 소영이 대학 과제가 밀렸다고 하면 밤새워 레포트를 대신 써줬어요. 소영이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자료도 찾아주고 발표 준비도 도와줬죠. 그런데도 소영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한정우의 건설 자재 회사는 3년 전부터 적자였어요. 대형 건설사에 납품하던 계약이 하나둘 끊기더니 급기야 작년에는 부도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나타난 게 차도균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차도균의 제안이었어요. 차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비서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주고 갔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식탁에서 꺼낸 말이었어요. 강미숙의 눈이 반짝였죠. 얼마나요? 100억? 숫자를 듣는 순간 강미숙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어두웠죠. 조건이 있어. 그 사람이 24살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더라. 24살이요? 강미숙이 되물었어요. 소영도 윤서도 둘 다 24살이었거든요. 누구요? 소영이요, 윤서요? 글쎄, 그건 정확히 말 안 했어. 그냥 24살 딸을 봤다고만. 근데 여보, 그 차도균이라는 사람 직접 만나보신 거예요? 아니, 비서만 왔다 갔어.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대. 업계에서도 미스터리한 인물로 소문나 있더라고. 그런 사람한테 딸을 보내요? 나도 이상한 건 아는데. 지금 은행도 거래처도 다 등을 돌렸어.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날 밤 윤서는 소영의 방문 앞에서 강미숙과 소영의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나 그런 사람이랑 절대 못해. 차도균이 누군지 알아? 조폭이야, 조폭. 소영아, 목소리 낮춰. 싫어. 그 사람 얼굴에 칼자국 있대. 여자 때려서 경찰서 간 적도 있고. 나 죽어도 싫어. 그럼 어떡해.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거리로 나앉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강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죠. 윤서가 있잖아. 뭐? 어차피 그 애는 내 딸도 아니고. 아빠한테는 내가 잘 말할게.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물건 취급할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윤서를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윤서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윤서는 모든 걸 알았어요. 저더러 결혼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소영이는 울고불고 안 된다고. 안 그러면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가라는 거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강미숙이 옆에서 말했어요. 윤서야, 내가 좀 희생해줘. 소영이는 워낙 예민한 애라 그런 환경에서 못 버텨. 근데 넌 강하잖아. 강하다. 그 말이 윤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버려져도 괜찮은 사람이라서겠죠. 차도균이라는 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윤서의 물음에 강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얼굴을 본 사람이 없대. 비서만 오가고. 그리고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시간 없어. 내일이요? 그래. 차 대표님이 급하시대. 장소는 청담동 호텔 펜트하우스라고 하더라.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고,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4월이었죠. 24번째 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소영의 방에서는 강미숙과 소영이 속닥거렸어요. 엄마, 내일 결혼식 때 혹시라도 그 괴물이 마음 바꿔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 소영아. 걱정 마. 이 엄마가 윤서 등 떠밀어서라도 식장에 보낼 테니까 넌 결혼식 끝날 때까지 어디 조용히 숨어 있어. 잠시 후 소영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죠. 언니, 이 밤중에 어디가? 소영은 귀찮다는 듯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어디 가긴. 나 내 결혼식 같은 거 볼 생각 전혀 없거든. 조폭 마누라 되는 게 뭐 자랑이라고. 재수없게 엮이기 싫으니까 말 걸지 마.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말투. 소영은 겁에 질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오히려 윤서에게 비수를 꽂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차도균을 검색해봤지만 사진 한 장 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더니 정말이었죠. 그저 무성한 소문들 뿐이었어요. 57살 동부 일대를 장악한 조폭 두목, 얼굴에 긴 칼자국, 성격이 난폭하고 여자도 때린다는 이야기들. 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죠. 내일이면 자신은 얼굴도 모르는 괴물의 아내가 된다. 그게 윤서의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었고 새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윤서는 차에 올라탔어요. 청담동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차가 고급 호텔 앞에 멈추자 강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었죠. 그들이 세 사람을 안내했어요. 강미숙은 호텔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연신 두리번거렸죠. 윤서는 그 화려함이 마치 자신을 가둘 금칠한 감옥처럼 느껴져 몸이 떨렸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와서 앞을 가로막았어요. 신부님만 모시겠습니다. 강미숙이 버럭 화를 냈죠. 아니, 그래도 나는 엄마인데 사위 얼굴은 봐야지. 대표님 지시입니다. 하객도 가족도 동반 불가입니다. 뭐, 그게 무슨.
경호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신부님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한정우가 나섰어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그냥 보낼 수는 죄송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강미숙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뭐 조폭 두목이라 얼굴 팔리기 싫은가 보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그녀는 윤서의 등을 떠밀었어요. 빨리 가.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고.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서야. 미안하다. 윤서는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곧 그 남자를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에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펜트하우스의 넓고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실내에는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서너 명이 벽을 따라 서 있었죠.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젊고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숨이 멎었죠.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흉터는커녕 흠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검은색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렸죠. 당신이 차도균 씨예요? 네, 차도균입니다.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죠? 말문이 막혔어요. 32이에요. 57이라는 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얘기고 차도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모든 걸 물려받았죠. 얼굴의 흉터도 난폭한 성격도 전부 아버지 얘기예요. 윤서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가 윤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친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제 어머니요? 갑자기 왜? 대답해 주세요. 이수진이요. 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차도균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역시 그렇군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아버지 회사에 투자하는 100억의 계약서예요. 이미 입금됐습니다. 윤서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하고 당신 앞으로 개설된 통장이에요. 생활비로 매달 5천만 원씩 들어갈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1년만 제 아내로 지내주세요. 1년 후에는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요. 아, 그런데 저는 언니 대신에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차도균이 잘라 말했어요. 한소영 씨에게는 애초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가 검은색 카드와 차키를 내밀었어요.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초라하면 안 되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빚을 갚는 거니까. 그 순간 차도균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부축하던 7살의 자신에게 다가온 따뜻한 손,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딸기 사탕을 쥐어주던 여자.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수진. 윤서의 어머니였어요. 25년이 걸렸네요. 윤서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 엄마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도대체 이 남자와 무슨 빚이 있다는 거지.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강미숙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끝났어.
윤서 들여보냈어. 진짜? 그 남자 봤어? 아니, 거기 완전 철통 보안이더라.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신부만 획 낚아채 갔어. 소영이 킥킥거렸어요. 역시 조폭이네. 윤서 그년 이제 죽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쯤 얼굴에 멍들어서 울고 있을걸. 모녀는 웃었어요. 윤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 상상하면서요. 그들은 몰랐어요. 윤서가 지금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손에는 블랙카드가 들려 있다는 것을.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차도규는 약속대로 윤서를 존중해줬어요. 같은 펜트하우스에 살았지만 방은 따로 썼고 식사도 함께 했지만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차도균이 말했어요. 오늘 손님이 올 겁니다. 손님이요? 스타일리스트예요. 당신한테 필요한 것들 좀 챙겨줄 거예요. 윤서가 당황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차도균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이제 내 아내예요. 어디 가서 주눅 들면 안 됩니다. 점심때쯤 스타일리스트가 도착했어요. 중년에 세련된 여자였는데 윤서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죠. 어머, 베이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정도면 살짝만 다듬어도 확 살아날 거예요. 그렇게 3시간 동안 윤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리를 받았어요. 헤어, 메이크업, 네일, 그리고 새 옷까지. 거울 앞에 선 윤서는 자기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흘러내렸고 칙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옅은 화장만 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저예요? 스타일리스트가 웃었어요. 원래 가지고 계신 걸 꺼낸 것뿐이에요. 사모님, 정말 예쁘세요. 사모님, 그 호칭이 아직도 어색했어요. 저녁 때 퇴근한 차도균이 윤서를 보더니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윤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일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사요. 혼자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난 잠깐 그 근처에 볼일 끝나고 합류할 테니. 천천히 고르고 있어요. 같은 시각 강미숙과 소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100억? 진짜로 입금이 된 거예요. 한정우의 회사 계좌에 100억이 찍힌 걸 확인한 강미숙은 그날 밤 남편에게 졸랐죠. 여보, 나랑 소영이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그동안 못 산 거 좀 사려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정우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윤서는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했어요. 차도균이 붙여준 수행비서가 함께였죠.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VIP 라운지 준비해뒀습니다. 점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윤서를 안내했어요. 라운지에 앉자마자 음료와 다과가 나왔죠. 수행비서가 카탈로그를 펼쳤어요.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이에요. 이 가방이랑 이 구두 어떠세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사도. 사모님, 제발 좀 골라주세요. 수행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빈손으로 가시면 저 혼나요. 제가 사모님 모시는 거 첫 업무인데 첫날부터 잘리면 안 되잖아요. 윤서가 당황했어요. 그래요? 네. 대표님이 아내가 거절해도 아내한테 어울리는 거 다 사가지고 와라고 거의 명령하셨거든요. 제발요, 사모님. 결국 윤서는 수행비서가 권하는 대로 이것저것 골랐어요.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 쇼핑백이 하나둘 늘어났죠. 그때 VIP 라운지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저거 보여줘요. 아, 그리고 저것도.
소영이 쇼윈도 안쪽에 전시된 한정판 가방을 가리켰어요. 엄마, 나 저거 살래. 죄송하지만 고객님, 저 제품은 VIP 고객님 전용 한정판으로. 뭐, VIP? 우리가 얼마를 쓸 줄 알고.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VIP 라운지 문이 열렸어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치는 젊은 여자가 나왔죠. 윤기 있는 긴 머리카락, 세련된 화장, 옆에 수행비서 손에 들린 쇼핑백 여러 개. 점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그녀를 배웅했어요. 사모님, 차량은 앞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에 소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윤서도 그제야 소영을 발견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윤서는 먼저 고개를 돌렸죠. 그때 점원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아까 말씀하신 한정판 가방 포장 완료됐습니다.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건 방금 자신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거든요. 잠깐, 저거 내가 먼저 봤어. 소영이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한정판으로 VIP 고객님이신 사모님께서 이미 구매 완료하셨습니다. 뭐? 야, 한윤서.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소영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조폭한테 팔려간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너 남편이 알면 가만 안 둘걸? 강미숙도 달려왔어요. 윤서야, 그 가방 소영이가 먼저 봤대. 양보해. 매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죠.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갈라지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죠. 차도균이었어요. 그가 윤서의 옆에 서더니 강미숙과 소영을 바라봤어요. 제 아내에게 신뢰가 많으시네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내? 네. 제 아내가 고른 물건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차도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강미숙이 더듬거렸죠. 저희는 그냥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으니 이만 가보시죠.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가요. 네. 두 사람이 유유히 걸어나갔어요. 점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배웅했고 남겨진 강미숙과 소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엄마, 저 사람이 그 조폭이야?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7에 흉터 있고 여자 때리는 괴물이라며? 근데 왜 저렇게 젊고 잘생긴 거야? 강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백화점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박혔거든요.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를 감싼 채 걸어가는 모습. 차도균이 윤서에게만 보여주는 미소와 다정한 말투.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저게 우리가 버린 복이었어? 소영이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윤서는 조폭에게 끌려간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한 사람은 젊고 차분한 남편이었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벌어진 그 장면. 윤서가 울고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들 앞에 VIP 대접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새어머니와 소영의 얼굴이 굳어버린 것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집안 사람들이 이대로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위험합니다. 잠시도 놓치지 말고 이어서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백화점을 나선 차도균과 윤서는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창피한 꼴 보여드려서. 뭐가요? 새어머니랑 언니가 소란을 피워서.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차도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동안 그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양보하고 참고 눈치 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점원들이 허리를 굽혔고 VIP 라운지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와 언니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죠. 배고프죠? 차도균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아까 라운지에서 다과만 먹었잖아. 밥 먹으러 가요. 윤서가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다 봤어요. 볼일 끝나고 라운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 차도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 수행 비서가 권해도 계속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누가 저한테 뭘 해주는 게. 차도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이제 익숙해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차도균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윤서는 심장이 떨리고 한편으로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차도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좀 놀랐죠? 네. 저 사람들이 당신한테 하는 말, 조폭한테 팔려갔다느니. 윤서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에요. 신경 안 써요. 다만, 차도균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신경 쓰여요. 윤서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따뜻한 말을 하는 걸까? 저는 괜찮아요. 차도균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한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돼요. 그 말에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강미숙의 집은 난리가 나 있었어요. 엄마 말이 돼? 그 남자가 진짜 대박이었어. 소영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소리쳤어요. 젊고 잘생기고 돈 많고 완전 재벌급이잖아. 근데 그걸 윤서가 차지하고 있다고? 강미숙도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소영의 눈에 불이 붙었어요. 윤서 같은 애도 차지한 자리인데 내가 가면 오죽하겠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예쁜 여자한테 약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직접 만나볼 거야. 내 매력을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 다음 날 소영은 전문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남자를 유혹하는 옷차림으로 차도균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차도균 대표님 뵈러 왔어요. 처형이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비서가 내려왔어요. 따라오시죠. 소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역시 처형이라니까 바로 되네. 대표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 안에 차도균이 서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소영은 자신의 가장 예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한소영이에요. 윤서 언니예요. 알아요. 차도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죠? 그게 윤서가 잘 지내나 궁금해서요. 언니로서 걱정이 되잖아요. 소영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몸을 살짝 기울이며 가슴골이 보이도록 자세를 잡았죠. 근데 대표님 생각보다 정말 젊으시네요.
소문이랑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차도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소영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실 원래 제가 대표님 옆자리에 올 사람이었거든요. 소영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도망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죠?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알았으면. 그녀가 손을 뻗어 차도균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차도균이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죠. 그래서요? 차도균이 잘라 말했어요. 후회하신다고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죠? 소영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이랑 친하게. 한소영 씨. 차도균이 책상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어요. 리모컨이었죠. 버튼을 누르자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제 백화점에서의 장면이었어요. 조폭한테 팔려간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너 남편이 알면 가만 안 둘걸. 소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제 아내한테 한 말 잊으셨어요? 차도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저는 처음부터 한소영 씨한테 관심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원한 건 윤서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도균이 소영을 내려다봤어요.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 안 해요. 가족이라도요. 문이 열리더니 경호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분 모셔다 드려. 네, 대표님. 경호원들이 소영의 양팔을 잡았어요. 잠깐, 이거 나 한소영이야. 알아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차도균이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그때는 이 영상 SNS에 올릴게요. 모 건설 대표 큰딸 백화점 행패 제목으로. 소영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끌려나가면서도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한테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했거든요. 오히려 윤서 얘기를 할 때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차도균은 윤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영이 찾아왔던 일도, 유혹하려 했던 일도.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네, 그냥 평범했어요. 다행이네요. 차도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윤서 씨, 혹시 하고 싶은 공부나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든 좋아요. 대학 복학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지원해 줄게요. 윤서가 놀란 눈으로 차도균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차도균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 옆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윤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면서요.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러는 걸까? 빚을 갚는 거라면서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차도균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윤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새어머니.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윤서야. 강미숙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내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너만 자꾸 찾는다. 빨리 좀 와다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요? 지금 어디예요? 집이야. 빨리 와. 전화가 끊겼어요. 윤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윤서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윤서의 머리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갑작스러운 압박에 윤서의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잡았다. 소영이었어요. 소영의 차가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꽂혔어요. 언니, 이거 뭐야? 나. 닥쳐. 강미숙이 안방에서 나왔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쓰러졌다며. 쓰러지긴. 내 아버지는 회사에 있어. 내년을 끌어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 강미숙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윤서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무제한 연대 보증 및 위임장.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지장 찍어. 내 아빠 회사 빚이 아직도 산더미야. 내가 차 대표 아내니까 이 정도 보증은 서줘야 할 거 아니야. 강미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블랙카드. 내가 관리할 줄이나 알아? 이 엄마한테 맡기라고. 싫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윤서가 몸을 비틀었어요. 소영이 윤서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고정시키며 소리쳤죠. 야, 한윤서. 너만 좋은 옷 입고 돈 펑펑 쓰고 다니니깐 눈에 뵈는 게 없지? 당장 찍어.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윤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소영은 더욱 세게 윤서를 바닥에 눌렀죠. 닥쳐. 너 블랙카드 있다며? 매달 5천만 원씩 받는다며. 우리한테는 고작 100억 던져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림없어. 여기 빨리 찍어. 강미숙이 윤서의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았어요. 붉은 인주를 꺼내 윤서의 손끝에 가져다 댔죠.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윤서가 울먹였어요. 강미숙의 손에 들린 인주가 윤서의 떨리는 손끝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어요. 붉은 인주가 닿기 직전의 그 찰나 윤서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죠.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중심에 차도균이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손때,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영의 손이 멈췄죠. 차 대표님? 내 아내한테서 손 떼라고 했다. 차도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경호원들이 강미숙과 소영을 에워쌌죠. 소영이 황급히 윤서에게서 손을 뗐어요. 윤서가 바닥에 주저앉았죠. 차도균이 윤서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어떻게? 여기. 휴대폰에 위치 추적 넣어뒀어. 비상시를 대비해서.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줬어요. 그리고 강미숙과 소영을 돌아봤죠. 이게 뭐죠? 경호원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건넸어요. 차도균이 내용을 읽었죠. 무제한 연대 보증 및 위임장.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감히 내 아내를 내 놈들의 빚쟁이로 만들려 해? 서류가 찢어졌어요. 차도균이 강미숙을 내려다봤죠. 처음에 투자한 100억 있죠? 그거 대여금으로 전환합니다. 네, 대여금이요? 강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계약서 다시 읽어보세요.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차도균이 차갑게 웃었어요. 100억 한 달 안에 갚으세요. 못 갚으면 회사 압류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강미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매달렸죠. 대표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요? 차도균이 소영을 내려다봤어요. 당신, 지난번 내 사무실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나?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 아내를 바닥에 눌러놓고 지장 찍으라고 협박했고, 차도균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사람들 다 찍어뒀죠? 네, 대표님. 현관 들어올 때부터 전부 녹화됐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쓸 일 있을 거예요. 차도균이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가자, 윤서야. 더 볼 것 없어. 윤서는 고개를 돌리고 차도균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어요. 차에 오른 후에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죠. 차도균이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이제 안 보내. 네. 그 사람들한테. 다시는 안 보내. 차도균이 조심스럽게 윤서를 끌어안았어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 아주 천천히. 윤서는 처음엔 몸이 굳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따뜻했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울어도 돼. 다 울고 모두 잊어버려. 차도균이 윤서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윤서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한 달이 지났어요. 강미숙과 소영은 100억을 갚지 못했죠. 차도균의 법무팀은 가차 없었어요. 회사는 압류됐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동차도 명품도 모든 것이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서울 외곽의 반지하 원룸 한 칸이었어요. 곰팡이가 핀 벽, 햇빛도 들지 않는 창문, 물이 새는 천장. 윤서가 예전에 쓰던 다락방보다 못한 곳이었죠. 엄마,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소영이 울부짖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 남자한테 잘 보였으면 이렇게 안 됐어. 강미숙도 소영에게 소리쳤죠. 내 탓이야? 엄마가 윤서 머리채 잡고 지장 찍으라고 했잖아. 모녀는 서로를 탓하며 매일 싸웠어요. 그 집에는 고함 소리만 가득했죠. 한정우는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매일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윤서는 받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는 윤서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차도균이 새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거든요. 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자고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박스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아버지가 재혼할 때 버리려던 것을 윤서가 몰래 챙겨뒀었어요. 박스를 열자 낡은 일기장이 보였어요. 엄마의 글씨체였죠. 윤서가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9년 3월 15일. 오늘 퇴근길에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와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피했는데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119에 전화하고 아이 얼굴에 피를 닦아줬다. 아이가 너무 떨고 있어서 가방에 있던 딸기 사탕을 하나 줬다.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가 사탕을 꼭 쥐고 울음을 멈췄다. 그 아이가 부디 무사하기를. 그 아이가 부디 잘 자라주기를. 윤서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차도균이 서 있었죠. 윤서의 눈물을 보고 다가왔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차도균이 그것을 받아들었죠. 일기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거
이 아이가 나야.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줬는지. 25년 전 그 아이가 당신이었던 거죠? 차도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아버지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고 있었어. 7살이었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가 일기장을 내려다봤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피했어. 무서워서. 하지만 당신 어머니만 달려와서 119에 전화해 주셨어. 내 얼굴에 피를 닦아주시고 딸기 사탕을 쥐어주셨지. 차도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어. 그래서 저한테 아버지께서 평생 말씀하셨어. 그 여자분의 은혜를 꼭 갚으라고. 차도균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10여 년 동안 찾았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한 거야. 윤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 결혼도 다 빚을 갚기 위해서. 처음엔 그랬어. 차도균이 윤서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1년 계약 결혼 서류였죠. 차도균이 그 서류를 찢었어요. 계약은 끝났어. 네. 이제 당신을 계약 아내가 아니라 내 진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상자가 열리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어요. 한윤서 씨, 저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윤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그럴게요. 차도균이 윤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죠. 따스한 5월의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윤서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손에는 딸기 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윤서가 사탕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25년 전에 살린 그 아이, 이렇게 멋지게 컸어.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됐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엄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서 돌아왔어. 차도균이 윤서의 옆에 섰어요. 그도 비석 앞에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25년 전 그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서,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따스한 5월의 바람이 불었어요. 푸른 실록이 햇살에 반짝였죠. 차도균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우리 집으로.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갔어요. 나란히 손을 잡고 25년 전 골목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진짜 부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윤서는 참 오랫동안 혼자 버텨왔죠. 언니 대신 무서운 사람에게 끌려간 줄 알았던 결혼이 사실은 25년 전 어머니의 선한 선택으로 이어진 인연이었다는 사실. 저도 쓰면서 마음이 여러 번 뭉클해졌습니다. 윤서 어머니는 그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멈춰 손을 내밀었고 그 작은 선택이 25년 뒤 딸의 인생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죠. 착하게 사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세상은 결국 돌아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서처럼 반드시 따뜻한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새어머니 강미숙, 언니 한소영 중 누가 더 얄미우셨나요? 댓글에 미숙 또는 소영 이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제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흩어진 마루 위. 무릎 꿇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흉터난 왼쪽 볼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을 받으라고? 내가 걔야? 시어머니가 집어던진 숟가락이 며느리 앞에 떨어졌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닥쳐, 이놈아. 내가 전현을 데려와서 이 집안 꼴이 이렇게 됐어. 마을 전체가 비웃던 못난이와 결혼한 아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시집살이. 하지만 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해봉리. 인구 300명 남짓한 이 조용한 곳에서 윤판석 씨네 집은 제법 알아주는 농가였어요. 사과 과수원 3,000평의 비닐하우스까지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었죠. 무엇보다 이 집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외아들 윤재혁? 송말순 여사는 35에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금쪽같이 키웠어요. 여름엔 해녀, 햇볕에 살탈까 양산 들고 따라다녔고 겨울엔 손이 틀까봐 장갑을 2겹씩 씌웠죠. 농사일은 절대 안 시켰습니다. 공부만 하라고, 이 마을 벗어나서 크게 되라고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아들이 29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요. 어머니, 저 수빈이랑 결혼할 겁니다. 강수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송 여사의 숟가락이 밥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못난이 수빈이로 불리던 바로 그 여자였거든요. 수빈은 5살 때 집에 불이 나서 왼쪽 볼부터 목까지 화상 흉터가 남았어요. 28이 된 지금까지도 그 흉터는 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쯧쯧, 저래 가지고 누가 데려가겠어. 불쌍하긴 한데 얼굴이 저 모양인데 시집은 무슨.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수빈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재혁이 수빈을 처음 제대로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다음 날 밭에서 혼자 쓰러진 비닐하우스를 일으켜 세우는 수빈을 봤죠. 흉터난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둥을 붙들고 있었어요. 저기요,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빈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흉터가 있는 쪽을 가리려는 습관적인 동작이었죠. 재혁은 그런 그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수빈네 밭 근처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걸면 도망치듯 피하던 수빈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까지 반년이 걸렸죠. 그리고 올해 봄 재혁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수빈이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미쳤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송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35에 어렵게 얻은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운 귀한 자식인데요. 우리 집안 며느리로 못난이를 드리겠다고? 내가 정말 그러고 싶어? 어머니, 수빈이는 못난이가 아닙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송 여사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죠. 결국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빈은 면사포로 얼굴을 가렸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순 없었어요. 저 흉터 봤어? 면사포 써도 다 비치더라. 송 여사 속이 까맣게 타겠네. 수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혁이 그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시댁으로 들어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송 여사는 며느리를 거실에 세워두고 위아래를 훑어봤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죠. 내가 이 결혼 인정 못하는 거 알지? 네, 어머님. 우리 재혁이를 어떻게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난 절대 너를 며느리로 안 봐.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내일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이 집에서 밥 먹으려면 그만큼 일해야지. 송 여사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빈은 그날 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제발이요. 재혁이었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사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수빈이가 어떤 앤지 알면 어머니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대답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의 한숨소리가 복도에 퍼졌죠. 수빈은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저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짐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된 자신을 거두어준 외할머니. 외할머니 집안이 원래 궁중 수락관의 맥을 잇는 약선 요리 전문가였어요. 외할머니는 어린 수빈에게 수시로 특별한 요리법들을 가르쳐 주셨죠. 이건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이 낡은 요리 수첩. 그게 수빈이 가진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수빈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 품은 이 수첩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줄 유일한 열쇠라는 걸 수빈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 수첩은 훗날 이 집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 어귀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윤신의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죠. 찾았습니다, 회장님. 수빈의 비밀은 요리 수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에는 그녀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묻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 아낙네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심에 송말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 부인 박 씨가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말순아, 그래도 며느리 들였으니 이제 좀 마음 편하겠네. 편하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송 여사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못난이가 우리 재혁이한테 무슨 약을 쳤는지. 멀쩡한 애가 갑자기 저러니까요. 에이, 그래도 수빈이가 성실하다던데. 성실하면 뭐해요. 저 얼굴 갖고 어딜 나가겠어요. 창피해서 이웃집도 못 다니겠어. 옆에서 듣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재혁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애가 왜 하필. 그러게요. 마을에 멀쩡한 처녀가 얼마나 많은데 얼굴만 봐도 복이 없어 보여. 저런 며느리 들이면 집안이 기운다니까. 아낙네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 험담이 시작되면 온 마을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 시각 수빈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침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손은 이미 텄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수빈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마을 동갑내기 친구 정미였죠. 정미야.
너 괜찮아?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한테 막 정미가 말끝을 흐렸어요.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다 들려. 진짜 너무한다. 갓 시집온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래.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수빈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빈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거실에 놓였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까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간도 여러 번 봤죠. 송 여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더니 이내 인상을 구겼어요. 이게 밥이야? 죽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다시. 됐어.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송 여사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혁을 쳐다봤죠. 야, 재혁아. 내가 데려온 여자가 해주는 밥이 이래. 내 눈엔 이게 괜찮아 보여? 재혁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는 밥상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찌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죠. 어머니,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밥상이 어때서요? 뭐, 저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수빈이가 정성껏 준비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송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이 자기한테 대드는 건 결혼 전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빈이가 뭘 해도 어머니는 트집 잡으시잖아요. 이놈이. 송 여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래, 좋아. 나보다 네 여자가 좋으면 너희끼리 살아. 나는 이 집 나갈 테니까. 송 여사가 안방으로 쿵쿵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뒷목이야, 뒷목. 재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방 문을 열자 송 여사가 뒷목을 움켜쥔 채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수빈도 달려왔어요. 송 여사의 상태를 본 순간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수빈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화병에는 대추와 감초 그리고 수빈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20분 뒤 그녀는 작은 찻잔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뭔데? 이상한 거 아니겠지? 송 여사가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뒷목이 너무 아파서 거부할 여유가 없었죠.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상하게도 답답하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뭐야 이거. 송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하게. 속이 편하네. 수빈은 대답 없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송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이내 눈을 감았어요. 재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힘든 거 알면서 모른 척했어.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시집 온 뒤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 편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어요. 안방에서 송 여사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29년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송 여사에게 아들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송 여사는 처음으로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빈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누구세요? 어둠 속에선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때가 되면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라던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마을 어귀에 서 있었대. 양복 입은 남자가 윤신의 집 앞을 서성였다더라. 송 여사는 하루 종일 가슴이 덜컥거렸어요. 체면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저녁, 송 여사가 수빈을 불렀습니다. 그 차, 너랑 관계 있는 거야? 어머님, 저는 정말 몰라요. 송 여사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생겼어.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몰랐거든요. 왜 하필 지금 그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지. 폭풍은 이미 마을 어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빈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왔을까? 수빈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담장 너머로 스쳐 지나간 그 그림자의 주인이었죠.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인사였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아가씨. 수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강수빈 아가씨, 아니, 서수빈 아가씨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한테 무슨, 이 명함을 받아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가 내민 명함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였죠.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랑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 20년 넘게 찾으셨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수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던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세상에, 김씨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수빈에게 뭔가를 건네고 간 장면을 똑똑히 봤거든요. 1시간도 안 돼서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신의 며느리한테 빚쟁이가 왔대. 아니래, 사채업자래. 양복 입은 남자가 뭘 건넸다더라. 아마 독촉장 아닐까? 어휴, 저 집안 이제 끝났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점심때가 되자 송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죠. 뭐라고? 송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년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송 여사가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수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야! 송 여사가 수빈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너 아침에 누구 만났어? 어머님, 그게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 양복 입은 남자한테 뭘 받았다며?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명함을 보여줄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였으니까요. 대답해.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님. 거짓말. 송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찰싹. 수빈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내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송 여사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흥분이 과해서 호흡이 가빠진 거였죠.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송 여사의 손목 안쪽 혈자리를 눌렀어요. 어머님, 숨을 천천히 쉬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뭐야? 일단 앉으세요. 제가 지난번 드린 차 기억나시죠? 효과 있었죠? 송 여사는 영문도 모른 채 수빈에게 이끌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목을 누르자 가슴이 진정되고 있었어요. 이게 뭔? 어머님 건강이 먼저예요. 화내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수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재혁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혁이 수빈의 뺨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이 때리신 거예요? 이 못난 놈아. 내가 데려온 년이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어.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재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빈이 말을 먼저 들어봐야죠. 재혁이 수빈의 손을 잡았어요. 수빈아, 천천히 말해봐. 소문의 그 사람이 누구야? 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태성그룹?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저도 몰라요. 정말로요. 그 사람이 회장님이 절 찾는다고. 20년 넘게 찾았다고.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윤신의 며느리가 결국 사고를 쳤네. 얼굴만 봐도 복이 없다더니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양복 입은 남자는 빚쟁이라고 단정 지었을 뿐이었죠. 수빈이 정민의 집에 가려면 그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저기 간다. 쟤 때문에 윤신혜가 망하게 생겼대.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빈아, 너 우리 마을에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않겠니? 수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게 자기 탓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기익. 굉음과 함께 검은 고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저건. 차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칼에 노신사가 내렸어요. 값비싼 양복, 위험 있는 자태.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노신사는 수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빈아. 노신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던 수빈이 정말 대단하죠. 시어머니한테 뺨까지 맞으면서도 오히려 혈자리를 눌러드리는 그 마음씨라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그 노신사, 왜 이 마을까지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수빈이는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마을회관 앞이 술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빈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노신사가 수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수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봤어요.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23년을 찾았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내 아들의 딸이야. 바로 내 손녀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23년 전 불이 났던 그날 너가 사라졌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어. 수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살 때 화재,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떠났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재벌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도. 이 사진을 봐라. 노신사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 옆에 지금보다 훨씬 젊은 노신사가 서 있었죠. 이 아기가 바로 너란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내 며느리, 너의 엄마란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그 순간 송 여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송 여사는 무릎 꿇은 노신사와 멍하니 서 있는 수빈을 번갈아 봤어요.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이러는 거야? 저는 태성그룹 회장 서정호입니다.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성그룹? 이 아이는 제 손녀입니다. 23년 전에 잃어버린. 뭐라고요? 송 여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 전 수빈의 뺨을 때린 자신의 손이 불덩이라도 닿은 듯 화끈거렸죠. 내가 재벌집 손녀를 때렸다고?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 송 여사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사기야? 사기가 아닙니다. DNA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 회장이 일어섰어요. 저는 손녀를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수빈이 고개를 들었어요. 데려간다뇨? 너는 태성그룹의 후계자야.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서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여기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로 가자. 수빈은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여기 시집 온 사람이에요. 남편도 있고. 그건 정리하면 된다. 서 회장의 비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위자료든 합의금이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위자료? 합의금? 송 여사가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내가 재벌집 손녀인 걸 알면서 일부러 우리 같은 시골 농가에 숨어든 거잖아. 송 여사의 논리는 엉망이었지만 분노는 진짜였어요. 우리 재혁이를 이용한 거지? 숨어 지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닥쳐. 송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속인 거야. 이 사기꾼. 그 순간 서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기꾼이라뇨.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였어요. 내 손녀의 얼굴에 난 저 손바닥 자국. 방금 당신이 한 짓입니까? 송 여사의 입이 딱 붙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죠. 서 회장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시골 농가 며느리였을 땐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재벌 손녀니까 갑자기 사기꾼입니까? 참 편리한 논리시네요. 송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요. 그때 재혁이 달려왔어요. 수빈아. 재혁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수빈은 재혁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여보, 나도 몰랐어. 정말로. 서 회장이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 남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녀를 데려가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재혁은 잠시 멍해졌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집안의 손녀라고 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수빈을 자기 뒤로 숨겼어요.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제 아내를 함부로 데려가실 순 없습니다. 서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함부로라니. 내 손녀를 데려가는 게 왜 함부로입니까? 수빈이는 제 아내예요. DNA가 어떻든 수빈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수빈은 그런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송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정신 차려. 전현이 널 속인 거라고. 어머니, 수빈이는 자기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재벌집 손녀가 우연히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재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빈아, 정말 몰랐던 거 맞지?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언젠가 너를 찾는 사람이 올 것이라던 외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에 침묵은 길어질 뿐이었죠. 재혁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재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빈은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기꾼이라 부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남편마저 고개를 떨궜어요. 재벌집 손녀라는 진실이 밝혀졌는데 왜 모든 게 더 무너지는 걸까요? 서 회장이 수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꾸나. 이런 곳에 내가 더 있을 필요 없다. 수빈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사기꾼이라 욕하는 마을 사람들, 사르르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수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송 여사가 움찔했어요. 제가 정말 사기꾼인지 서울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어온 적 없어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개 숙이고 울기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수빈은 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 수빈의 머릿속에 외할머니의 수수께끼 같은 조각조각 흩어졌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어요.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 서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두려워하셨어요. 수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 했기에 제 목숨이라도 구하려면 죽은 사람처럼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23년이나 찾지 못한 거구나. 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하다, 수빈아.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할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 회장이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내 외할머니가 정말 큰 일을 하셨구나.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내셨어. 창밖으로 수빈은 멀어져가는 해봉리 마을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은 숨어 지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당당히 서야 할 곳이었죠. 검은 승용차가 서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이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수빈은 차에서 내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서 회장은 수빈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도착한 곳은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발 아래로 펼쳐졌죠. 일단 준비부터 하자. 오늘 저녁 이사짐 만찬이 이 건물 연회장에서 있다. 거실 문이 열리자 대기하고 있던 스타일리스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빈은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실크 드레스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고 얼굴의 화상 흉터는 전문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져 있었죠.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어요. 수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해복리 마을에서 못난이라고 불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우아한 재벌가의 후계자가 거기 서 있었죠. 저녁 만찬장에 수빈이 입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분이 회장님의 잃어버린 손녀라던데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더군.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수빈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시선이 쏟아졌지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서 회장이 수빈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3년 전 잃어버렸던 내 손녀 서수빈입니다.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등록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빈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해복리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할아버지, 수빈이 달려갔습니다. 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죠. 괜찮아. 원래 심장이 좀. 비서님, 약 가져오세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비서가 약을 가져왔지만 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약은 요즘 효과가 없어?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서 회장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는 거였죠. 할아버지, 혹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어떻게 알았니?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수빈은 만찬장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외할머니의 수첩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심장이 약한 분께는 연자육과 산조인을. 30분 뒤 수빈은 작은 찻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드셔보세요. 서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여오던 가슴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니? 궁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약선이에요. 외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서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궁중 약선을? 네. 외할머니 집안이 원래 궁중 수락관의 맥을 잇는 가문이었대요. 서 회장은 수빈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손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 손녀가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다니. 하늘이 너를 보내준 거구나. 서 회장이 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분이 진짜 후계자시군. 회장님 건강까지 챙기시다니. 수빈의 입지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수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어요.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빈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님. 서울 잘 도착했어? 수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좀 흥분해서.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알지? 내가 얼마나 널 아꼈는데. 수빈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뺨을 때리던 손,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 오해 좀 풀자고. 내가 해복리에서 잘못한 거 사과할게. 응? 송 여사의 목소리가 애처로워졌어요. 제발, 재혁이 앞길 막지 말아줘. 응?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 재벌 집안이랑 원수를 지면. 수빈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셨죠. 그분들 앞에서 해명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전화기 너머로 송 여사가 말문이 막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해복리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의 진짜 결말이 시작될 거예요. 일주일 뒤 해복리 마을 어귀에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차에서 수빈이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하이힐, 우아하게 올린 머리. 일주일 전 고개 숙이고 울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저게 수빈이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수빈의 뒤로 검은 양복 차림의 수행원들이 줄지어 섰어요. 서 회장도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죠. 마을회관 앞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 김씨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마을에 피해 끼치면 안 되지 않겠니? 하며 길을 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수빈이 다가가자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가씨. 그때는 제가 몰라서.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황급히 길을 터줬어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요. 마을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빚쟁이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도 못 마주쳤어요. 수빈은 윤신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송 여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수빈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렇게 와주다니. 어서 들어와. 수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해명해 주시면 생각해 보겠다고요. 송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지금 마을 분들 다 나와 계시네요. 좋은 기회 아닌가요? 수빈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나온 거였죠. 송 여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수빈아, 그건 좀. 아니면. 수빈이 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법적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폭행죄의 명예훼손까지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검토해 봤는데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더구나. 송 여사의 다리가 풀렸어요. 2천만 원? 물론 합의 없이 끝까지 간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송 여사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빈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순이가 무릎을 꿇었어? 평생 고개 한 번 안 숙이던 사람이. 송 여사가 두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알면서도 내 뺨까지 때렸어. 송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말 퍼뜨렸어. 수빈이가 사기꾼이라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들도 그 소문을 믿고 손가락질했으니까요. 그때 재혁이 뛰어나왔습니다. 수빈아. 재혁은 수빈 앞에 멈춰 섰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내 손을 잡았어야 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남편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끝까지 내 편에 설게. 수빈은 재혁을 바라봤어요. 한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사람. 그 손이 떨어졌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보. 수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고개를 떨구었을 때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수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회장님 앞에서 저를 지키려 했던 것도 기억해요. DNA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제 아내라고 했잖아요.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수빈이 재혁에게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신에게 시간을 줄게요. 저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빈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이 마을에서 못난이 수빈으로 불렸어요. 얼굴 때문에, 집안 때문에 손가락질 받았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냥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에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고요. 서 회장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가자꾸나. 내 자리로.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은 승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재혁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의 못난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태성그룹의 후계자 서수빈.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빈의 화려한 역전극 어떻게 보셨나요? 무릎 꿇은 시어머니와 고개 숙인 마을 사람들. 정말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졌던 건 그들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수빈의 모습이었죠. 수빈의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응원해 주세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오해받을 때, 세상이 전부 적처럼 느껴질 때요. 그럴 때 기억해 주세요. 진짜 내 가치는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서 나온다는 거요. 수빈이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옵니다. 늦을 수는 있어도 안 오는 법은 없더라고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빈이처럼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수빈이라면 끝까지 흔들렸던 남편 재혁을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1. 받아준다.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려 했으니까. 2. 절대 안 된다. 한번 놓은 손은 끝이다.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